아줌마는 공부를 해야 하겠네요. 지식이나 재물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역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놀랐다. 그때 나이 40대 초반. 다짜고짜 공부를 하라니.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공부가 직업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년월일만 보고 어떻게 알아내는가.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는 동의보감을 통해 음양오행에 입문했다. 내경편, 외형편을 지나 잡병편을 공부하다가 마침내 사주명리를 만나게 된다. 60갑자와 관련된 초보적 내용을 배운 뒤 사주를 보니 내 팔자에는 소위 관성과 인성밖에 없다. 자식운도 없고 재물운도 없다. 조직과 공부 둘을 합치면 지식인 공동체가 된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신기하다고 해야 하나. 나를 감탄시킨 것은 왕초보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허탈했고 그 정도의 초식만으로 핵심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신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 입시와 취업 문제를 묻기 위해 역술원에 간다. 그들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그저 생년월일을 60갑자로 바꾼 다음 명리학의 공식대로 풀이하는 것이다. 그 초식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기에 조선시대에는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60갑자의 원리를 터득한 다음에 재반사항에 운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명리학이 신비주의의 장막 속에 갇히게 된 것일까? 오리엔탈리즘, 음양오행과 60갑자의 이치를 동달하려면 수승한 경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걸 다 깨달은 뒤에 삶의 기술로 쓰는 건 아니다. 먼저 음양오행 혹은 명리학은 무속인의 전유물이라고 간주하는 습속이 있다. 즉 사람의 운명을 읽는 일에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표상에는 이중적 방식의 배제가 작동한다. 사주명리학을 신비로운 자원으로 환원해버리는 것, 혹은 지식 이하의 술수로 매도해버리는 것. 한편으로는 주역으로 대표되는 동양역학에 대한 신비주의에 가까운 동경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그런 지식은 결코 지적 시민권을 가질 만하지 못하다는 폄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신비 혹은 미신 두 가지 모두 명리학을 지식의 외부로 축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배치에는 비밀이 있다. 이렇게 신비와 미신 사이에 묶어둔 뒤 그 핵심과 정수는 상류 계급이 독점해 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소위 진보적 진영에서는 이런 알에 대한 입장이 매우 터부시하는 입장이다. 비과학적 숙명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어떤 점에서 보면 진보주의가 동양 전통 사상에 대해서는 가장 오리엔탈리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역학뿐 아니라 유학, 불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유물론, 관념론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사상자를 구획하는 패턴이 지배적인 것이다. 언제 그렇다면 진보의 영역에는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불필요한가? 아니다. 운동의 가치와 명분이 자신의 몸 그리고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간극을 메우려고 더더욱 헌신적으로 활동을 조직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조울증이 나타난다. 내적 충만감이나 존중감도 무너져간다. 그러니 아프다. 활동과 일상, 명분과 현장 사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얼 쇼리스는 말했다. 좌파들이 고전을 부르주아의 산물이라고 외면한 탓에
인류 지성사의 정수인 고전은 부르주아의 전유물이 되었다고. 그가 만든 클레멘트 코스가 그리스 로마 철학을 주요 커리큘럼으로 삼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 음양오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진보 세력은 음양오행을 비롯하여 동양의 고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러면서 사적인 차원에서는 점집을 다닌다. 자연의 이치 속에서 존재와 운명의 비밀을 탐색하고자 한 인류의 노력은 연원이 깊다. 애니어그램, 별자리, 관상, 풍수지리 등등. 이러한 삶의 의지 자체가 원초적 본능이기 때문이다. 어느 패러다임이 더 적중률이 높으냐는 부차적인 사안이다. 이런 삶의 의지와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가 고안해낸 운명론 가운데 음양오행론은 독보적이다. 의학과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몸과 우주, 운명을 하나로 관통하는 의역학이라는 배치, 가장 원대하고도 고매한 비전 탐구이면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용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 다른 점성술은 운명을 읽어내는 것으로 끝이다. 운명을 안다는 건 필연지리를 파악함과 동시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당연지리의 현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개입의 여지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라면 역시 개입의 여지가 없다. 지도를 가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명을 따라가되 매 순간 다른 걸음을 연출할 수 있다면 운명론은 비전 탐구가 된다. 사주명리는 타고난 명을 말하고 몸을 말하고 길을 말한다. 그것은 정해져 있어 어찌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걸을 수 있고 걷는 만큼 즐길 수 있다. 삶이 곧 길이자 명이다. 그 운동의 능동적 배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사유의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존의 통념과 표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표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전제를 바꾸는 데서 공부는 시작된다. 2부 사주와 빨자 8개의 카드에 담긴 비밀. 최근 동의보감 관련 강연을 할 기회가 많아졌다. 동의보감이 몸과 우주, 삶의 비전 탐구서라는 내용을 말하다 보면 자연스레 올해의 간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러면 올해가 임진년이다. 임진년이 무슨 띠인가? 흑룡띠이다. 왜 흑룡인가?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간다. 사람들의 상식은 용 그리고 간지, 임진의 명칭까지가 전부이다. 자축일묘 준서미 신유술의 12지시의 동물에 대해선 잘 안다. 근데 왜 흑룡인가? 물으면 깜깜하다. 천간은 갑을명, 병정, 목의경신, 인계를 말한다. 이 중에서 2012년의 천간은 임이다. 물이다. 물 중에 바닷물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물은 차다. 극도로 응축되는 기운이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색깔로는 검은색이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솟아오르는 용의 기세가 임진이다. 잊지만 알아도 임진년의 운기 혹은 운세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그걸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 모르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요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하기 전에 역설원에 가서 수술 날짜 시간을 잡아오라고 한단다. 사주팔자를 뽑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젊은 부모는 당황한다. 사주팔자 그거 믿을 만한 거예요? 믿자니 꺼림직하고 안 믿고 아무 때나 해주세요 이러자니 침침하고.
그간 현대과학을 우상처럼 떠봤던 병원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사주를 뽑아오라고 하는 것도 어이없다. 이뿐만 아니다. 연애 때도 궁합은 필수다. 인생사에 개입하지 않는 대목이 없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던 시대는 복되다.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 첫무리에서 했던 말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길이 끊어진 시대다. 똥개와 수치가 길을 대신하고 있다. 타자의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불안하다.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밤하늘의 별과 인생의 길을 하나로 이어줄 지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주명리학이 그것이다. 인생 혹은 팔자. 사주명리학 기본 개념은 음양이다. 음양으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 음양이 함께 있으면 태극이다. 태극이 음양으로, 음양이 다시 목과 토금수로 분화되고 거기에 각각 음양이 붙으면 10개의 천간이 생긴다. 이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기운이다. 하늘과 땅은 상응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어긋남이 있다. 땅의 기운인 지지는 12개다. 그럼 5행이 6행이 되었나? 그것이 아니고 5행 중에서 2개가 늘었던 것이다. 다행히 목과나 금수처럼 자기 개성이 뚜렷한 5행이 아니라 4개를 담당하는 토가 2개 늘어났다. 목과 화는 발산하고 뻗어나가는 기운이다. 이게 더 늘어났다면 땅은 폭발할 것이다. 금수는 수렴하는 기운이다. 이 기운이 첨가되었다면 땅은 쪼그라들었을 것이다. 토는 목화와 금수를 조정하는 매니저이다. 그래서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다. 강조한 항목이 토에 해당한다. 이것을 계절의 순서로 재배열하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된다. 계절의 끝, 곧 환절기마다 토가 끼어 있다. 10간과 12지지 이것들이 결합한 것이 그 해의 간지다. 천간의 첫 번째가 갑, 지지의 첫 번째가 자. 이들의 결합인 갑자가 출발점이다. 전체의 리듬을 갑자라고 통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천간인 갑을병정 목이영신인계를 지지인 자축이며 진사미 신유술에 대응해 보면 60개의 조합이 나온다. 이런 간지의 순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자리를 풀이하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다. 사주란 4개의 간지, 명리란 운명의 이치라는 뜻이다. 4개의 기둥을 통해 내 운명의 지도를 그린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도 초보자들은 헷갈릴 것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많은 이들에게 상용화된 팔자라는 말은 고도의 지적인 언어이다. 4개의 기둥이 담긴 글자는 모두 8개. 그래서 팔자이다.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이 원칙이다. 신묘계사, 을촉, 갑신 이렇게 4개의 기둥에 8글자가 된다. 어떤 원리에서 이런 도식이 나왔는가? 태아적인 엄마와 심장이 연결되어 있어 단전호흡을 한다. 엄마 뱃속을 나오면서 폐호흡으로 바뀐다.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때 우주의 기운이 호흡을 통해 아이의 신체에 각인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존재와 우주 사이의 첫 번째 마주침, 그것이다. 사주의 기준이 되는 달력은 태양력과 태음력이 결합된 절기력이다. 달의 변화로 날짜를 계산하고 태양의 움직임으로 절기의 변화를 읽는 방식이다. 하늘에서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 한다. 황도 360도를 15도씩 나누면 24개의 마디가 생긴다. 24절기는 바로 이 마디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절기의 변화에 따라 천지의 기운 혹은 물리적 배치가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5개의 별,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있다. 이들의 밀고 당기는 역학적 배치가 사주의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후천의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주팔자는 그 입구에서 부과되는 시크릿 카드에 해당한다. 모든 존재는 8개의 시크릿 카드를 가지고 생로병사를 마주하게 된다.
사주명리는 일종의 천문학과 생리학의 결합이다. 서양 첨성술인 12별자리 역시 이치는 비슷하다. 추론의 과정과 해석의 체계가 다를 뿐 천지의 기운은 존재의 생리와 상응한다. 상응이 상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오행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신기지물이다.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힘도 강하다. 자연의 영향력을 벗어나 문명을 구축한 토대가 여기 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존재 자체의 우주적 원천을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상생과 상극을 변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명이 진화할수록 천지와 상응하는 지혜와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문명이나 제국, 개인의 운명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다.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한다. 목과 도금수의 스텝을 밟는다. 어떻게? 각각의 조건, 개성, 기질에 따라. 그 리듬이 사주팔자다. 사주 명리학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자유다. 더 좋은 체계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사주 명리학이 토대가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들의 원리가 있고 그것이 개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알매 법칙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8개 카드 가운데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온도이다. 어떤 계절 시간에 태어났는가이다. 한여름 정오에 태어나는 경우 몸 안에 불기운이 이글거린다. 한겨울 새벽에 태어난 경우는 수기운이 충만하다. 불기운이 세면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기운이 강하고 물기운이 강하면 속으로 갈무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자는 벌려놓고 뒷뜻은 못하는 것이고 후자는 마무리를 잘하지만 뒤끝이 길다. 이러한 것은 시작이다. 이걸 바탕으로 몸의 구조와 생리, 성격과 인생관 등 항목들이 계열화된다. 이것이 관계를 만들고 사건을 일으키고 인연을 불러온다. 관계와 사건과 인연, 그 접속과 변이, 그것이 팔자다.